예, 반갑습니다. 어저께 나주에서 올라왔습니다. 내일 또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날 다시 올라올 거고, 거의 광주, 나주, 와 서울을 출퇴근하다시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아침 조찬 강연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보면은, 야, 정말 우리 특히 중소벤처 기업 하시는 분들 정말 바쁘게 사신다. 참 부지런하게 사신다는 것 같다 많이 느낍니다. 아침 새벽같이 7시, 7시 반에 나와서 조찬 강연 들으시고, 또 낮에는 혼자서 1인 3역, 4역 다 하셔야 되잖아요. 회사도 경영하고, 은행도, 대표가 가야지 만나주지. 은행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다 혼자 뛰셔야 되고, 아울러서 대부분 R&D 베이스 기업들이니까 연구개발 다 챙기셔야 되고, 또 저녁엔 또 저녁 CEO 과정 다니면서 네트워크 넓히셔야 되고, 술 마시셔야 되고, 폭탄주 마셔야 되고, 그리고 새벽같이 나오시고, 이런 걸 보고 저는 쭉 퍼블릭 섹터에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는 정말로 실망 끼쳐드리지 말고 오히려 걸림돌 되고 소위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지금 됐잖아요. 한전이란 조직, 여러분들 여기 아까 저한테 인사하신 몇 분들 계시는데 한전에 계시던 분입니다. 대체로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그 다음에 폐쇄적이고, 이런 조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 좀 그런 성격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이 한전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정말 우리 시장에 와닿게 하고, 그리고 개방을 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 세계지향적인 이런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 2년 반 정도 제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시기에는 많이 좀 바뀌었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금년 1월 달에, 정확히 하면 작년 12월 중순에 나주로 옮겼습니다. 허허벌판이죠.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은 나베리아라고 그럽니다. 나베리아. 그때 옮길 때 얼마나 추웠는지 마침 그날따라 나주 생긴 이래 몇십 년 만에 제일 추운 날이라고 그랬는데, 나베리아 와서 허허벌판에 여기서 좀 어떻게 지낼까 하고 그렇게 좀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신정훈 의원님이라든지 지역에서 많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차츰 정착을 하고, 또 거기서 또 많이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진짜로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유틸리티 회사죠. 그러면서도 지역에서 뭔가 혁신의 어떤 뿌리를 좀 내려서 지역의 어떤 산업 기반을 만들어서 정말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제가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에너지 산업의 어떤 세계적 동향과 또 한전 캐코가 지향하는 하는 바가 뭐고, 거기서 저희가 여기 이제 지밸리로서 이제 자리 잡은 밸리겠습니다만, 에너지 밸리를 만들어서 이 지밸리와 같이 연결시켜서 뭔가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아까 우리 회장님 R&D는 여기서 하고 지역에서는 제조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저런 목적으로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마디로 에너지 IT 얘기입니다. 에너지 IT. 한전하면 되게 발전소 건설하고 철탑 건설해서 송전, 배전해서
가정이나 사업장으로 전기를 보내고 소위 전기세, 아직도 전기세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받는 이런 회사로 생각을 하는데 가장 본연의 기능이지만 그거 외에 굉장히 중요한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 같다 소개시켜 드리고자 에너지에 관해서 말씀을 꺼내겠습니다. 에너지의 과거, 미래 한 뭐 몇천 년 되는 이야기인데 저걸로서 약간 간단하게 앞으로 1시간 내에 말씀드리려니까 굉장히 좀 날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인류의 발전, 그 다음에 산업의 혁신, 생활의 질을 바꾸는 이런 물결, 뉴웨이브라고 그러죠. 뉴웨이브가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한 6번 정도쯤 지금 새로운 웨이브를 맞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분석가들, 전문가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화 이전에는 수렵, 농경, 교육 등으로 실크로드, 해상무역 등을 통해서 아주 저속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세계 경제가 발전해 왔지만은 산업화 이후에는 대략적으로 한 50년, 60년 사이클로서로 완전히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고 세상을 바꿔놓게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1의 물결이 철기문화, 2의 물결이 증기기관, 3의 물결이 전기, 4가 석유자동차, 5가 정보통신기술. 그 다음에 인류의 생활의 질과 문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저희는 6의 물결이 에너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는 아주 인류의 초기부터 같이 좀 존재해 왔고 사람의 생활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해왔지만은 지금 그런 어떤 역할보다는 더 완전히 세계 경제를 갖다 새로운 어떤 탈출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가 에너지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늘 보면 새로운 에너지의 출현이 또 다른 물결을 갖다 계속 유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일의 물결에는 뭐니 해도 그거죠. 소위 수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열량을 함유한 이런 에너지원이 생기면서 소위 철기문화가 생겼고 그 다음에는 석탄이라든지 석유가스라든지 또 전기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새로운 분야가 새로운 에너지가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그것이 또 새로운 시대를 갖다 이끌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전은 117년이 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고종 황제가 자기 사제를 털어서 한성전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100년 된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IBM이라든지 GE라든지 이런 회사들 있지만 끊임없는 변신을 했고 완전히 다른 업태로 바꿔나가면서 현재까지 왔고 그게 또 경영학 이론이고 경영학 이론에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진짜 다 바꿔야 된다. 심지어는 삼성과 같이 진짜 가족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된다 하는 정도로 바꾸면서 왔는데 한전은 안 바뀌는 회사입니다. 똑같은 상품만 가지고서 현재까지 100년 동안 팔아먹고서 온 회사고 또 가끔가다 한전은 이런 데는 완전히 사장이라는 사람이 거꾸로 영업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자기나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많이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한전 사장은 가끔가다 제발 좀 우리 것 좀 쓰지 좀 말아달라고 그런 캠페인을 하고 다니는 회사가 전기전략이죠. 그런 회사입니다. 벌써 망했어야 되는 회사죠. 그런데 현직에 살아왔고 지금 세계 유틸리티 회사의 10대 아니고 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7, 8위 정도 될 겁니다. 세계에서 에너지 사업, 전력 사업에 아주 치열한 시장 경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먹거리도 그래서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나라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몇 개 안 됩니다, 실제로.
주로 이제 경쟁 회사들이 영국은 들어오질 못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이태리나 스페인이 뭐 약간 어느 정도 좀 그렇고,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아시아의 몇 나라, 일본, 중국,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 정도 하고 늘 가서 뭐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싸우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그 정도까지 현재 왔습니다. 한전이 있는 데가.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참 많은 변신을 해왔다. 내부적으로 거풀을 굉장히 많이 벗어가면서 현재까지 와왔다 생각하고서는 저희 한전의 그 많은, 여기도 계시지만 선배들한테 대해서 굉장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뭐 220V 승합,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일본보다 빨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건설을 갖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 40여 개 군데에서 지금 원전 건설을 하고 있는데, 한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UAE의 바라카 원전만이 유일하게 언스케줄, 그 처음에 공정대로 진행되는 유일한 그 원전 사이트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콜이 많은, 그 정도로 경쟁력을 갖다 많이 갖춰온 회사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가 인류 문명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옮아가면서 우리의 에너지원은 최초로 목탄하고, 그 다음에는 목탄하고 축불입니다. 가축의 변, 사람의 변, 이것을 떼어서 처음에 이제 에너지원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석탄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됐고, 석유, 가스, 이렇게 하면서 인류 문명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목탄, 석탄, 석유, 가스, 전기, 뭐 원자력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어떤 효율성, 이것은 그 열량은 계속 2배로 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배로 뛰면서 그 인류가 물을 끓여 먹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오래 살고, 또 두뇌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러면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이 된 거죠. 노동력이 투입이 돼서 새로운 산업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어떤 노동력과 또 어떤 지능, 이런 것들이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800년 이후에 인구가 10억 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거의 69억 명, 한 7배쯤 됐죠. 됐는데 생산은 100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4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 에너지,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서 물론 에너지 사용도 늘어나죠. 그래서 42배, 한 7배 정도 이제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만, 에너지 사용량보다 2.5배의 생산량이 늘은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의 어떤 기여도,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오늘의 이런 경제로 발전에 대한 동의는 뭐니 뭐니 해도 석유, 가스죠. 이 당시에는 석유 시대에 4.5%, 가스 시대에 3.2%.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IT 업체들 아닙니까? IT 업체들은 제일 중요한 게 고른 좋은 품질, 그 다음에 고른 전류,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같은 거 지금 다른 나라, 그러니까 소위 IT가 융성한 나라, 아주 소프트웨어 빼놓고 융성한 나라 치고서는 그 에너지원이 넉넉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에너지원이 넉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을 안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IT가 발전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원자력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전력 산업이, 전력 분야가 아주 안정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기저부활화라고 아주 싸고, 그 다음에 고장 안 나고 항상 일정한 질의 전기를 공급하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아주 정밀한 어떤 에너지를 요구하는 반도체라든지 IT 산업이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또 에너지는 과거에는 무궁무진하게 세계에 깔려 있고 땅만 파면 전부 다 나오는 그런 에너지로 생각했지만 이것이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완전히 세계 정치 무기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일 쇼크 두 차례 오일 쇼크 동안에 유가가 16배가 올랐습니다. 16배 오르면 도저히 이거는 경제가 도저히 지탱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오펙이 어떤 세계 시장의 판도를 좌우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또 자원민족주의로 인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진국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외교 안보 정책의 가장 핵심적이고 최우선 정책으로 삼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도 희토류 얘네들은 1980년대에 희토류를 아주 싼 가격으로 전 세계에 보급을 했습니다. 자기 희토류가 자기 나라 아니면 다른 데 공급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급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 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수출 제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실제로 어떤 국제 정치에서 하나의 무기화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에너지와 또 에너지원이 하나의 국제 정치적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갈등의 요인이 되어왔다. 특히 파이프,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스 파이프 라인 가지고서는 서방을 얼마나 견제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라든지 벨라루시 사태도 뭐 그런 거 있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그 조그만 나라가 미국에 대항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만큼 에너지라는 것이 세계 경제에 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돌파구 역할을 해왔고 그렇지만 반면에 상당히 화석연료를 대대적 사용을 통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다 만들어 온 것이 환경 오염 문제 아니겠습니까? 1952년 런던 스모그 때 사람이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4,000명이 죽었어요 이때. 전부 다 천식 환자, 이런 기관지염 환자들 이런 사람 한 4,000명이 죽고 지구온난화 몰디브 같은데 지금 계속 나라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사고 후쿠시마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러면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과거를 종합해 보면 에너지 변전사는 정말 아주 원시 시대 증세 자연의 에너지 시대를 벗어나서부터는 완전히 에너지가 모든 새로운 물결의 물결을 갖다 바꿔나가는데 가장 핵심인자 역할을 해오고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고 또 깨끗하게 살고 미래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뭐니 해도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가 에너지 분야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은 자원 고갈이라든지 온실가스 증가라든지 방사능 오염 등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도 같이 안고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떠냐? 세 가지 저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폴리틱스, 세계 산업시장이 격변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이 불확실성 문제. 그 다음에는 뉴 플레이어가 나왔다. 그래서 뭐니 시일가스죠. 시일가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산업뿐만이 아니라 국제 경제, 국제 정치의 적인 지도까지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이피션시 문제, 그 다음에 융합, 산업, 지역 역할이 완전히 붕괴됐다. 모든 산업이 지금 에너지와 같이 융합을 하려고 해요. 특히 IT 분야. 제가 나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황창규 KT 회장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그러면서 뭔가 KT도 새로운 돌파구를 아주 간절하게 찾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IT 현재의 IT 어떤 지평만 가지고서는 KT의 미래를 갖다 점치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에너지와 융합했을 경우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걸 우리 황창규 회장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와서 어제인가 발표를 했죠. 그쪽 나주 지역에
전남 광주 그러니까 뭐 지역보다도 그 일대에 그 에너지 IT 융합센터를 만든다 하는 걸 갖다 어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산업별 융합이 되고 이거 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역적으로도 이제는 한국 같은 나라가 에너지의 섬나라가 아니다. 바다를 통해서 또 육지를 통해서 전 세계랑 다 연결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역할 분계. 에너지의 소비자가 생산자가 된다. 생산자가 소비자가 된다. 그 역할이 진짜 프로슈머죠. 그렇게 확 바뀌고 있다. 또 스마트 그리드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융합의 대표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진짜 격변하는 이런 세대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재작년이 됐습니다만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때 제가 조직위원장을 했는데 처음에 한국에서 이런 세계 에너지 총회가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었어요. 과연 그게 진짜 성공을 하겠느냐. 대개 그 에너지 총회라는 거는 유럽에서 자기들끼리 여행 사무소 다니면서 그 자기 에너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운영하는 총회였었는데 과연 한국까지 누가 그 많은 돈을 들이고서 오겠느냐. 근데 대대적인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역대 에너지 총회상 뭐 진짜 과거 유례가 없는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세계 에너지 분야의 리더들은 다 왔습니다. 진짜로 깜짝 놀랄 정도로 다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온 거죠. 과연 셰일가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분야의 융합은 어떤 식으로 저게 발전할 거냐. 어떤 바이러스를 갖다 또 탄생을 시키면서 계속 그 자가 증식을 할 거냐. 또 에너지 폴리틱스는 어떻게 되고 기후변화는 저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저 사람들의 그 에너지 CEO들 또 에너지 각국의 정책 장관이라든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최대의 관심사항이고 그게 아주 절박한 거죠. 특히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제일 아주 최고 진짜로 그 사우디의 아람코 회장이라든지 러시아의 뭐 로즈네프트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전부 자가용 비행기 가지고 몇 대씩은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대구 비행장에 주기할 데가 없어서 뭐 저 인천공항에 주기하고 그리고 또 뭐 거기서 다른 교통수단하고 이 정도로 전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제일 절박하거든요.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겠느냐. 역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유가가 좀 말할 수 없이 떨어졌잖아요. 미국하고 중동하고서는 유가 전쟁. 그러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절박한 거죠. 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자기들은 어떻게 여기 생존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에너지 폴리틱스, 국제유가 하락, 저거 어디까지 갈지 지금 진짜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가겠냐. 저희들은 한전에서 금년도 유가를 최초에는 80불 정도로 봤었어요. 근데 지금 80불은 뭐 분명히 밑으로 내려오고 저희는 이제 하반기는 조금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평균 60불 정도 보고 있는데 참 꿈 같은 얘기죠. 100불 이상 뭐 120불까지 같은 유가가 이렇게 되는 거는 물론 셰일가스 때문에도 있지만은 서로 치킨 게임을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IS 같은 IS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페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또 러시아의 어떤 세력을 갖다 오일머니를 갖다 견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그런 대로 어떤 끌려가면서라도 여기서 어떤 자기들은 절박하잖아요. 늦었어요, 러시아는. 사우디만 하더라도 그 소위 다운스트림 쪽에 정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면서 석유화학 제품들 만들고 그러면서 한국과의 어떤 경쟁 국가가 돼가고 있고 석유화학 분야에. 근데 러시아는 계속 당장 먹기 좋다고 그냥 그 천연가스 팔기만 한 거예요. 그걸 갖다 2차 산업화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생존수단 이걸 더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경쟁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의 어떤 격변, 특히 IT 분야에서 이건 제가
안 들어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 다 망한 회사들 아니에요. 이거 다 새로 또 선도 기업으로 시장에 새로 등장하면서 완전 시장을 바꾸는 이런 회사들. 이것이 에너지 분야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요 캐코라는 회사도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쪽을 안 타게 된다면은 솔직히 매년 전기요금 올릴 수 있습니까? 저희 한전 작년에 전기요금 1원도 안 올렸어요. 재작년에 올렸죠. 몇 년 동안 이제 적자 나다가 재작년에 제가 와서 좀 올렸습니다. 올려서 아마 그래도 뭐 일본이 우리 전기요금이 2.6배입니다. 2.6배고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제일 전기요금 싸죠. 그렇게 그 요금에만 의존해서는 한전의 미래가 없습니다. 없고 계속 이렇게 그 싼 전기요금, 전기로서 계속 공급을 해 드릴 수가 있느냐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한전은 이쪽으로 가면서 이 새로운 영역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불확실성, 기후변화 문제. 뭐 기후변화가 이게 CO2 배출이냐 아니면 태양의 흑점 변화냐 이런 거에서 늘 논란은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지금 변화가 있다 이거죠. 있는 게 이게 사이클이 단기적 사이클이냐 아니면 장기적 사이클로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런 거냐 이거는 계속 아직도 쟁점 사항으로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계속 지구에 기상이변이 오고 있고 올 여름도 뭐 아주 혹서가 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당장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귤이라든지 저 남쪽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이런 과수 이런 것들이 점점 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변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셰일가스 보시는 바와 같이 북미 생산량이 2000년 대비 17배가 늘었어요. 이건 아마 천연가스 분야 앞으로는 발전 분야에서는 아마 가스가 가장 주도적인 발전 연료로 아마 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석탄이라든지 원자력 분야지만 그게 결국은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게 셰일가스 때문이죠. 실제로 그거를 얘네들 이 녹색 분야가 이게 가스 분야인데 셰일가스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점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채굴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성 문제가 있고 자급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당분간은 미국 주도의 어떤 이 가스, 셰일가스가 계속 아마 주도적인 그 역할을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앞으로 20년이죠. 20년 후에 발전 비중이 이렇게 전부 다 늘어나는 거죠. 가스 발전 비중이 다 이것 때문에. 동시에 생산이 증가도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구원 투수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심각한 환경 파괴 문제도 또 있습니다. 수질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개발 장애인도 있고 이것을 미국 정부도 지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각종 규제를 또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현재 또 뉴 플레이어 중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가가 떨어지면서 과연 태양, 솔라라든지 윈드가 계속 저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진짜 퀘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결국은 갑니다. 그거는 지구 환경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유엔의 그 반기문 총장이 최고로 지금 자기 그 업적으로 생각하고서는 주창하고 다니는 게 SE for All입니까? Sustainable Energy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태양 에너지의 0.007%만 정말 우리가 잘 활용하면 세계 에너지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저게 과연 요원한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안에 지구 표면에 부착이 된 그 태양광 파넬이라든지 지구 표면에 부착이 된 그 윈드 타워라든지 풍력 타워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좀 띄워서 공중에서 한번 해보자.太陽에 가까울수록 한번 이걸 만들어 보자. 할 경우에는 아주 고르고 안정적이고 많은 에너지가 딱 그러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그 먼 훗날 얘기냐?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저렇게 갈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하려는 얘기입니다. 뉴 플레이어는 그 소위 에너지 효율 문제입니다. 1세대 에너지 불, 뭐 이렇게 하면 5세대 에너지를 에너지 효율이라고 타임즈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당장 전략할 수 있는 게 15%는 다 전략할 수 있다는 에너지 전략을. 15% 전략한다는 것은 15% 생산하는 것 똑같은 그런 부가치 창출하는 겁니다. 대신 생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점은 소위 그 제품을 생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 발자국, 탄소 발자국. 얼마나 물을 많이 생산합니까? 정유할 때. 그 다음에 또 뭐 각종 그 제조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탄소, 그 말할 것도 없고. 제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제품으로 남는 건 1%고 99%는 다 폐기, 쓰레기가 된다 이거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 리사이클링을 하죠. 지금. 하긴 하지만은 그냥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과제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사업 기회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마지막으로 융합 문제입니다. 보세요. 이게 세계적인 이제 그 에너지 유틸리티 회사예요. 지금 다 가스, 전력, 석유 다 통합해서 이렇게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다 같이 통합이 되는 거죠. 한국만 달라요. 한국. 근데 결국은 저것도 저렇게 통합되지.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이야 어렵겠지만은 왜냐하면 다들 빚덩어리 회사 그러니까 좀 궁극적으로는 다 통합될 수밖에 없지 않나. 아니면 기능적 융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산업 자체도 그 에너지 산업 내부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산업 외부에서도 이와 같이 전력선, 가스 생산, 트레이딩, 담수. 지금 저희가 사우디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상담하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그 전기 터빈으로서 소위 바닷물을 염분을 제거하는 디셀리네이션 한 번도 우리 해본 적 없어요. 그렇지만 워낙 중동에서 한전에 지금까지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에 어떤 명성이라든지 그런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막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따 해외 비즈니스를 얘기하지만 발전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개발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분야로 막 지금 뻗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 수도, 컨설팅. IBM이 지금 살아남은 게 뭡니까? IBM이 그 대형 PC 하다가 그 다음에 퍼스널 컴퓨터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컨설팅 사업으로 IBM이 살았어요. 컨설팅이 뭐 이렇게 돈이 되는 그런 분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특히 전력 분야 같은 데서도 이 컨설팅을 통해서 굉장한 사업 기회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R이라고 디맨드 리스폰드라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죠. 새로운 사업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컨설팅 사업이죠. 기업에 들어가서 특히 기업이라든지 사업장, 뭐 예를 들면 유통업체라는 데 들어가서 거기에 맞게끔 그 전력 사용 또 각종 에너지 사용을 컨설팅 해주고, 거기서 남는 어떤 프라핏을 갖다 같이 나눠 갖는 이런 분야 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한전만 하더라도 데이터가 2억 6천만 개가 있습니다. 2억 6천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뭘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이해청기 저장 장치라든지 빅데이터, 약간 2억 6천만 개 나왔죠. 크로스 EMS, 그러니까 홈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죠. 아마 대부분의 건물들이 한 20년 전, 30년에 지은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따지면은 아마
거의 한 50% 이상을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전이 그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이라고 한전의 그 사옥들에 전부 그걸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제일 꼭대기에다가 일부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그 대표적인 게 구리 남양주지사에 만들어 놨는데 제일 꼭대기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을 시키고 그다음에 각종 스마트 그 그리드 관련된 뭐 컨덴서라든지 뭐 전기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걸 다 부착을 시키고 밑에는 어떤 그저 일종의 모니터를 통하고 이것을 모바일하고 연결시켜서 현재 리얼타임으로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평시에 비해서 얼마가 지금 절감이 됐고 돈으로는 얼마고 심지어는 밖에서 보면은 지금 누가 지금 비대를 사용하고 있구나. 비대의 전력이 지금 얼마가 나오고 있다. 나가면서 그냥 그 외출 모드로 눌러놓고 나가면은 자동적으로 냉장고가 냉동에서 냉장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꿔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다 하나 새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한 85% 정도로 에너지가 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5%가 아니에요. 85%. 이런 것들을 갖다 바꾸는 홈 에너지, 그러니까 뱀스, 햄스 이런 거죠. 이런 거. 전기차 분야. 그래서 전기차 분야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전기차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크다고 봐요.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 분야가 앞으로 미래로 갈 길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이죠. 스마트 그리드. 1년에 28%씩 늘어나는 그런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 AMI 전기 계량기 같은 건 2017년까지 다 전 가구 전부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좀 최근에 지연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결국 뭐 큰 차이 없이 아마 2017년이면 다 이렇게 보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력 IT 운송 가전들이 막 융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건 뭐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서 뉴 플레이어가 나오고 이것은 융합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대한 얘기. 그다음 미래는 어떠냐? 공간의 한계를 넘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다 날아다녀요. 떠다닙니다. 왜 발전소를 갖다 꼭 땅에다 져야 돼요? 발전선 만들어서 다니면서 부두에다가 세워놓고서는 발전해가면서 거기서 부두에 나와 있는 송전소 통해서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발전소 짓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갈등, 뭐 지역면에 이런 거 없는 거거든요. 땅값 필요 없고. 이코 머린 파워. 다른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거대한 태양광 아닙니까? 에어본 윈드 터빈 날아다니면서 솔라 전기차, 솔라 파워 플랜트 위성, 그 다음에 하이 엘티튜드 윈드 파워. 이거 무슨 기구처럼 띄워서 여기서 풍력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 이거 만화 같은 얘기죠. 이거 다 이미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실증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어느 순간이 그러면 이건 이제 필수적인 건 이렇게 해서 무선으로 이제 전기를 보내는 게 나와야죠. 우리나라도 아주 근거리는 무선 송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저희도 보고 이제 한번 실증을 해달라는 게 버스 같은 거, 전기 버스 같은 거는 충전을 지나가면 이렇게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이런 거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한번 이 에너지별에서 그걸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 버스도 하나 좀 한전에서 운영을 해달라 뭐 이런 오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무선 송전 방식이 서서히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언제 전기 저장 장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까? 한 30년 전에 진짜 만화에 나오던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또 아주 빨리 에너지 분야는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도 바뀝니다. 이게 솔라트리, 솔라팍.
이게 전부 태양광으로 된 이 나무죠. 이 전주도 전부 이런 식으로 되고 아주 독특한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서 이것이 그다음에 여기서 전부 다 땅속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신재생 발전이 이렇게 늘고 그다음에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그 도시 환경을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기술 혁신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바타를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 내부 테스트 사람이 안 들어가도 된다. 그다음에 저 3D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 에너지 분야의 가상 훈련을 할 수가 있고 IoT 분야가 가장 빨리 접목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전력 분야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 KT에서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 얼마나 많은 전력 시설이 있습니까? 전부 다 안전하고 연결된 분야입니다. 현재는 사람이 다니면서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되고 있나? 육안으로 다니고 그러면서 또 뭐 전선 같은 게 진짜로 너무 과부하되지 않았나 이래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인공지능 센서를 갖다 부착시켜서 스스로 이 경사도가 기울기가 좀 평소 같지 않다든지 그다음에 진동이 좀 다르다든지 하면은 바로 거기서 신호를 보내주고 그러면 올겨울이라도 고친다든지 하는 거 그런 것도 사실 캐코가 지금 한전이 지난 5년 동안 적자를 내다가 2013년도 뭐 2,600억인가 처음으로 같이 조금 적자를 내고 작년에 한 1조 좀 넘게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 내고 금년은 뭐 흑자가 많이 나죠. 많이 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자산 매각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나는데 작년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1조 이상 흑자 낸 거는 작년에 요금 하나도 안 올렸어요. 굉장히 저런 분에서 코스트 다운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인건비 쓰고 사람이 다니고 이런 것들을 다 뭐 그 새로운 어떤 진짜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또 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 그 뭐라 그러죠 지능형 경비행기 뭐라 그러죠 요새 나오는 이제 비행기가 조그만 지능형 경비행기가 다니면서 무인 비행기 같다 다니면서 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런 것이 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경계를 허물다. 이미 이 세계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북미 슈퍼그리드라고 하죠. 북유럽 슈퍼그리드, 북해 슈퍼그리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북미 슈퍼그리드, 동북아 그리드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게 아주 삼면이 이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요 부분은 바다보다도 더 건너기 힘든 이런 북한이 있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저도 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염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일로 해저로 케이블을 갖다 연결시켜서 여기서 자기들이 한국으로부터 에너지 받겠다. 자기들 비싸니까. 그리고 한국으로 받는데 뿐만이 아니고 러시아 내몽골 통해 가지고서는 거기 어마어마하게 그 잠재 가능성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소위 태양 솔라라든지 윈드의 그 발전력을 이 사람은 또 원자력은 싫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겠다 하는데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가 스프린터 인수하면서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조금 이제 현재 중단이 되는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어느 가능성이 지금도 이미 진도에서 제주까지 해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충분히 감당합니다. 양쪽에서 다 하면 한전에 있다 보니까 요새는 뭐 몇천억 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감각을 진짜로요.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업 하나 했다면 천억 조 단위로 막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건 아니다. 또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쪽 산소성 쪽에서 석탄을 들어와서 우리가 발전하는 게 경제적이겠어요? 이거 연결해가지고 이거 그 내나 다름없잖아요. 어쩌면 싼 전력을 직접 받는 게 경제적이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무르익게 된다면은 굉장히 한국도 충분히 이 전체 전 세계 이렇게 연결되면 전 세계 다 연결되죠. 그 망에 낄 수가 있고 언제 또 그런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선 저는 이제 앞으로 학생들한테도 그런 꿈을 가져라. 이 그 한국에서 그 시작되는 이런 어떤 그 에너지의 원천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냥 에너지라는 거는 섬 에너지 아일랜드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걸 갖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수출 산업화입니다. 이게 참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예요. 에너지의 그 성장, 그러니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나라는 전부 개도국에 있습니다. 이미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0.8% 내지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지금 되고 있는데 중국은 평균 2.8%, 인도는 4.4%. 1년에 4.4% 에너지가 는다는 거는 수요가 는다는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4.4%면은 한 10년이면 어떻게 되나? 2배 되나? 딴 얘기 잠깐만 할게요. 요새 한전 배구단 맨날 꽁찌만 하던 데가 그 꽁찌도 뭐 거의 전패 2승 28패 이런 하도 제가 자존심 상해가지고서 한번 그 감독한테 승리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기면은 승리수당을 이기면 맨 더블로 줄 테니까 한 번 이기면 더블, 그 다음에 더블. 그래서 한 번 이겨봐라. 그랬더니 이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9연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1,500, 승리수당이 1,500만 원인데 나도 그거 보고 진짜 뭐라고 그러나 이게 계속 이 멀티플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어요. 9번 이기니까 1,500만 원이 36억 8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적된 걸 하면 75억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정을 했죠. 조정을 그거 어떻게 줍니까? 아무튼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몰입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딴 얘기를 했지만 이 4.4%가 계속 늘어난다는 어마어마한 수요입니다. 아프리카 4%, 중동 뭐 다 이렇잖아요. 이것은 우리한테는 매우 참 대단한 게 이 나라들은 유럽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안 해요. 저기는 자기들 그 나라들 와서 유틸리티, 인프라를 만들어 준다는 구실에서 결국은 다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저는 다니면서 그래요. 얼마 전에 매경에서도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 가서 저 이제 상담을 할 때 협의를 할 때 저는 뭐 사실 다른 그 해외에서 부르는 콜만 쫓아다니다 보면 국내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 나라에서 콜을 하고 엊그전에 심지어 베트남의 총리가 뭐 내일 좀 올 수 없냐 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한국은 그 나라에 우리도 아주 좀 어려운 그 시대부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개독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을 알기 때문에 진짜로 마음으로 다가와요. 첫째는 로컬리제이션을 해주겠다. 두 번째는 기술을 갖다 전수해주겠다. 세 번째는 사람을 키워주겠다.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국가나 또 기업이나 세 가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파이낸스 면에서는 불리하죠. 확실히 불리합니다. 일본보다. 불리하고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로우 코스트로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불리해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한국 캡코를 찾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선 잘 만들고 품질이 좋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그 나라들에 다가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UAE 원전을 우리가 수주한 거고 다른 나라하고도 좋은 상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런 것들이 진짜 개도국에서 소위 이머징 컨트리에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회다. 선진국에서 우리 끼워줍니까? 최근에 저희가 미국, 카나다 쪽도 시장을 개척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각종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전 세계 한 40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전력의 12%를 한전에서 만든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요르단은 23%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 외국 발전소가 와서 외국 외국에서 운영하는 발전소가 그렇게 있으면 그거 에너지 안보 문제 가지고서는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하고 계속 또 해달라는 거예요. 저 이번에 4월 중순에 중단비 갔다 한국 못 돌아가고 바로 요르단으로 가는데, 요르단으로 가는 게 우리 요르단 발전소 준공을 하면서 거기 이제 국왕이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이제 새로운 수요가 있고, 풍력 같은 것도 여기 풍력 있죠. 내몽고에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풍력, 여기 한국에 있는 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이 한 200기가 펄럭펄럭 돌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광활한 초원에, 그것도 참 진짜 장관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 긍지를 느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보면 다 그냥 황무지에서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쌓아온, 한 20년 동안 쌓아온 케코의 저력이고 브랜드고, 이것을 저는 과거에도 커트라라든지 또 여러 군데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동반 성장을 해야 되고,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아무리 국내 한계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같이 해외를 나가야 된다 하는 거에서 과거에 커트라 브랜드, 공동 브랜드, 커트라 브랜드라든지 케쿠아스 공동 브랜드하고 같이 진출하고 공동 몰도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다 같이 나가서 앞으로 우리가 도모해야 될 시장이다. 이 자동차 충전 사업 어제 저기서 시작했죠. 광주 송정역부터. 충전 우리나라 전기차가 가장 안 되는 가장 장애인이 충전소 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충전했다가 이거 중간에 충전소 눈에 안 띄면 가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 보급이 안 되는데, 그래서 메이커가 돼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한전이 SPC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충전소를 지금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 그리드, 뒤에 또 할 얘기가 나오나 모르겠다.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런 사업들 저희가 하고 있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작은 글씨라서 다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업체, 신재생의 수요관리 해외사업, 이것들이 케코의 사업 전략입니다. 이미 해외사업에서는 저희가 한 4조 정도 매출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3%에서 4%쯤 됩니다. 저거 15%까지 올리겠다는 건데 아마 가능할 거라 봐요. 좀 파이낸스만, 금융만 잘 따라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전기요금을 갖다 의존하던 체제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전기요금이, 지금은 굉장히 코스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조 코스트에. 그래서 각종 산업에 부담을 안 주면서 우리가 생존하고, 또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을 갖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새로운 분야와 또 해외 사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건 참 재밌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전력 정책이 장기 송정 방식보다는 분산 전원 방식으로 앞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렇게 그냥 여러분 밀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아시겠지만, 장거리 송전하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 갈등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에너지 에피션시 면에서도 분산 전원 정책을 하면 마이크로그리드가 절대적이에요. 섬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제주도의 가사도, 가파도, 진도의 가사도, 이거 다 준공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사도 같은 경우는 한 200호 사는데, 거기가 저거래요. 거기 이제 우리 디젤 발전이 들어가 있는데, 섬인데 어업이 아니고 농업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에너지원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서는 태양도 좋고 바람도 좋습니다. 그쪽이.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양식업을 하는데 그 전원을 갖다 공급하면 고기들 다 폐사하죠.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일정하지 않고 태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한 이 전류가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 마이크로그리드라는 어떤 송전 방식과 또 송전 시스템의 방식과 전기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적절하게
많이 생산될 때는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소위 인공지능으로 적게 생산될 때는 또 그 저장한 걸 갖다 보내고 그러면서 일정하게 보내면서 저게 되는 거예요. 섬이 바뀌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저게 아주 굉장히 외국인들이 오면 다 가봐. 전부 가보고 싶어 하는 섬이 울릉도, 덕적도로 지금 넓히고 있죠. 섬을 싹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서서히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파워스트림이라고 아주 메이저 배전회사가 나주까지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와서 그 경영진들이 다 와서 자기들 나라 섬이 많다. 다우센을 한다니까. 그 다음에 또 섬뿐만이 아니라 육지 대륙 안에 있더라도 굉장히 갇힌 이런 지역이 많아요. 이런데 전부 이런저런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 굉장히 장사,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겠다 해서 오는 겁니다. 마침 우리가 저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보고 좀 저걸 좀 같이 좀 해달라. 좀 기술을 전수해달라. 그러면서 좀 접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스마트 그리드 마르크트,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갖다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이건 내가 이미 말씀드렸죠. 아까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런 걸 다 집어넣으면서 이 완전히 건물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그래서 에너지 전략형 건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전기차. 에디슨이 100년 전에 전기차를 만들어서 에디슨의 꿈이 만하탄에 내가 만든 전기차가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을 보고 싶다. 그래서 잘 팔렸어요. 상당히 잘 팔렸는데 포드의 T카가 나오면서 저게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3대 남았는데 3대 중에 한 대가 강릉에 우리나라에 보존되고 있어요. 난 이거 굉장히 뭔가 좀 무슨 계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그것을 저희가 한전에 삼성동에 있을 때 강릉에서 그걸 옮겨왔습니다. 와서 그때 대통령도 오시고 그러면서 에너지 혁신 토론회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전시하고 대통령께서도 그거 한번 올라가 보시고 그래서 그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나는 전기차가 우리나라 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기차 메이커들, 자동차 메이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왜 그런가 하면 자동차 앞으로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현재 가스린차에서 다른 세대로 안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미 각국에서 새로운 환경 기준이 강화되고 바뀌면 강화되고, 또 이게 경제성만 있으면 다 그걸로 갈 수가 있다. 자동차 기술 세계 탑 레벨이죠. 배터리 기술 세계 탑 레벨이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완결이됩니다. 전부 다 하나의 망으로 다 연결됐어요. 똑같은 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나주에서 충전하고 강원도 원주에 가가지고 재충전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은 안 그래요. 12가닥이 다 달라요. 다른 나라는 더 많을 것도 없고. 그게 어마어마한 강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동맥부터 시작해서 동맥, 정맥, 심폐지구까지 다 깨끗하고 똑같은 피가 흐른다. 예를 들면 인체로 따지면. 그런 점에서 인프라만 좀 많이 만들어주면 돼요. 충전소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IT가 엄청나게 이제 세계적 수준 아닙니까? V2G, Vehicle to Grid. 자동차를 그냥 한전에서 나온 전기를 충전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밤에 심야에 요금이 쌀 때 충전했다가 낮에 타고 다니면서, 주부에 타고 다니면서 쓰고 남는 전기를 가장 요금 비쌀 때, 오후 2시 뭐 그럴 때겠죠. 한전에 되판다. Vehicle to Grid. 이 시스템만 되면, 그래서 좀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반짝값으로 나온다 하면은 다르거든요. 그건 폭발적인 수요가 하나 있을 거라고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 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동차의 어떤 밖에 하드웨어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시스템은 돼 있다 이거든요. 시연은 이미 하고 있어요. Vehicle to Grid. 다른 나라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원숙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좀 돼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될 경우는 굉장히 새로운 자동차 수요가 생기고 우리나라 뭐니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내수 기반이 있어요. 이거 내수 기반을 가지고서는 밖으로 나가서 해외 시장을 이제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혁신 도시의 스마트 이 드라이브 서비스를 갖다 한번 저희가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게 한 혁신 도시 만드는 게 뭐 혁신 도시에서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자는 것보다도 일단 여기 거점을 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이걸 파급시켜 보자. 그래서 다음 주간은 창원에서 또 하자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뭐 그렇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도 이제 우리나라 화력 발전 5%는 발전 안 하잖아요. 주파수 안정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데 그걸 다 써먹을 수 있어요. 500메가는 충분히 ESS를 통해서 새로 새로운 전력 예비 전력을 딱 끌어낼 수 있다. 이미 실증 단계 조점에서 끝나서 580억 들여가지고서는 이 시범 사업을 서안선과 신용인에 28메가, 24메가 거의 준공 단계입니다.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장장치 분야에서. 수요관리 시스템, 아까도 말했죠.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가지고선 전력 사용 설비 효율 향상 지원,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아까 크로스 EMS 제가 말씀드린 컨설트 서비스, 이거 다 새로운 사업기가 되는 거죠. 이게 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요금도 바꿔야 돼요. 빅데이터 기반 표준 요금제라든지 차등 요금제라든지 고객 개별 계약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유틸리티, 어떤 산업과 세계를 갖다 열어가는 그런 게 있다. 해외 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뭐 중국, UAE 지금 4월 1일 날 지금 40조를 보는 진짜 역사입니다. 역사. 60년 동안 돈을 벌어요. 원전 같은 거 수주하면은 처음에 설계부터 시작해가서는 기자재, 부품, 각종 BOP들 다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EPC 해야죠. 컨스트럭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 운영. 이외에 저 운영 못 하거든요. 특히 이제 발전, 이런 분야는 안전과 안정, 전력 수급 안정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못 합니다. 일단 다, 특히 캐코라든지 이제 건설 사업, 해외에서 해본 이런 건설 사업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말라야 발전소 15년인가 운영 다 하고 다 넘겨줬어요, 이제요. 운영해야지, 유지보수해야지, 또 나중에는 없애는 것까지. 이게 완사이클 60년 비즈니스예요. 일반 화력발전소도 최소 25년 비즈니스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같이 그냥 요만한 단품 팔아가서 먹고 살던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 IT가 융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융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인 수출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뭐 사우디, 카자흐스탄, 필리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멕시코 각 분야에서 해외 사업을 정제를 하고 동시에 이런 새로운 분야를 갖다 뚫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캡코가 딜레마도 많습니다. 정말 누구들 흔히 그러더라고요. 한전은 이건 신의 직장 아니냐. 그래서 저는 신의 직장 아니고 한전은 신의 영역이다. 신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지 이걸 어떻게 하겠냐. 보십시오. 정부는 쉽게 전기요금 올려줍니까? 그 다음에 정부라든지 공공부문이 대주주죠. 52%가 그렇죠. 나머지 48%. 우리 캡코는 뉴욕 증시에서 상장된 글로벌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7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각종 소액주주들 있죠. 이 사람들은 왜 한전 사장이라는 사람이 전기요금도 못 올리면서 배임행위다. 그래서 전내 전전임자 김상수 씨 배임행위로 소액주주한테 고소됐다가 어젠가 대법원 판결로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배당을 꽤 해줬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인가 추첨을 하는데
5년 동안 배당 못 하던 거 작년에 처음으로 조금 해주고 그러니까 금년 그러니까 작년 실적 배당을 작년에 한 7배 정도 저희가 해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도 또 불만이 많아요. 항상 내년에 아마 더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사두시면 괜찮을 겁니다. 저희 회사 주식. 제가 와서 처음에 2만 4천 원인가 5천 원 하는 게 지금 5만 6천 아니야 4만 6천 원 4만 6천 원까지 갔잖아요. 거의 더블 됐는데 뭐 그냥 어느 CEO든지 전부 다 자기 주식 회사 주식은 저평가됐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잘 한번 판단해서 한전도 한번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객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든지 정전 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욕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주민들은 전기는 꼭 필요한데 절대로 우리 마을로 지나가면 안 된다. 전기줄로 지나가면 안 된다. 이런 갈등도 많고 이런 속에 이거는 신이 아니면은 또 그러면서도 품질 좋은 이 전기를 공급하면서 한전도 계속 양질의 어떤 아마 우량한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유투리 기업으로 태어나려면 신이 아니면 안 된다. 신의 영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갈등 속에 있는 것도 역시 한전입니다. 안전 사회적 갈등 문제, 심지어는 주민과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지선정 공론화를 한다든지 친환경 건설 이거 송전탑을 갖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것도 뭔가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이런 걸 만들겠다. 그래서 저쪽 나주는 내려가면서 스마트 에너지 크리에이터라는 걸 갖다 그러니까 스마트 에너지를 갖다 우리는 창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회사를 갖다 그렇게 바꿔나가겠다는 이런 캐치프레이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주 같습니다. 나주의 빛가람 시대, 빛가람의 새로운 도약으로 해서 이것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자동차, 전기, 자전거가 다니고 각종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하면서 여기서 집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거 다 정말 소위 에너지 이피션시 이런 타운으로 만들고 이걸 동심원으로 해서 점점 광주 지역, 그다음 전남 지역, 그다음 전남의 남쪽 해안, 서쪽 해안 같은 데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특히 풍력이라든지 태양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참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안 되거든요. 이것이 한전의 전력망에 연결돼서 받아줘야지 그쪽에 더 생산할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늘리겠다는 거죠. 접속을 하면서 소위 변전 능력을 갖다 늘려서 이것을 갖다 받아주고 이러면서 파급을 시켜보겠다 하는 게 이제 개념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혁신적인 글로벌 창조경제를 만들겠다. 요는 그겁니다. IT와 에너지를 갖다 융합시켜보겠다.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밸리가 정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시도하는 에너지 밸리하고 무궁무진할 게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뭡니까? 황 회장께서 제일 먼저 내려와서 저희가 개청 시간을 바로 다음날 내려와가지고서는 같이 전기차 충전소에 같이 충전하는 그런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얇은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에 떠드는 건데 대신 그렇지만은 굉장한 잠재성은 지남들 느끼고 있고 이 잠재성을 잘만 키워나간다면 지벨리아 에너지 밸리아 잘 키워나간다면 저는 새로운 우리나라의 하나의 먹거리를 만들고 하나는 진짜 성장 동력이 되겠다. 그냥 참 많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그냥 테이프 카팅하고 그 다음에 MOU 맺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뭔가 그림을 그리고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만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이 창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미 첫 보성 파우팅이라고 이미 들어와 있고 다음 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 또 10개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이 또 들어오겠다는 또 협약을 합니다.
옹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여러분들 괜히 어떤 이 회장님 괜히 긴장하실 옹기라는 뜻이 아니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걸 만들라 이겁니다. 만들고 필요하면 그쪽에도 그 어떤 지사를 하나 만들어도 좋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진짜로 공생하고 동반성장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